오늘은 영구 미제 사건이 될 뻔했다가 극적으로 해결된 살인사건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1996년 12월 8일, 당시 23살이었던 대구광역시 중구청 소속의 양궁 선수 주진우가 6살 연상의 유부녀였던 유정숙과 불륜관계를 가진 후에 유씨의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진우는 달서구에서 양궁 선수 생활을 하면서 합숙소에서 지내다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마침 그때 합숙소 근처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유정숙을 만나게 됐죠. 유 씨는 그 동네에서 예쁘다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진우가 그 슈퍼를 자주 드나들면서 처음엔 손님과 주인 사이로 알고 지냈다가 서로 눈이 맞아서 불륜관계로 발전했어요. 유 씨 남편 몰래 꾸준하게 만남을 가지던 두 사람. 하지만 결국 꼬리가 밟혔죠. 유 씨는 남편보다 11살이나 어린 내연남 주진우에게 완전히 꽂혔고 주진우 또한 유 씨와 헤어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당연히 매일 부부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유 씨의 남편은 바람난 아내를 거의 매일 구타하면서 주진우와 헤어지라고 했지만 아내는 당당하게 절대 헤어질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죠. 그러자 남편은 이사까지 강행합니다. 하지만 이사를 한 게 오히려 화를 부르게 됐어요. 유 씨가 구타와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주진우는 유 씨의 남편과 만나서 단판을 짓기로 하고 포장마차에서 같이 술을 마시기로 했죠.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당신이 이혼을 해달라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남편은 당연히 거절하죠. 남편이 거절한 게 주진우는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 포장마차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유 씨 남편과 엎치락뒤치락 싸우다가 유 씨의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하게 됩니다. 이때가 1996년 12월 8일 밤이었어요. 이렇게 살인을 저지른 주진우는 트럭에 유 씨의 남편을 싣고 대구 달성군 옥포면에 있는 구마고속도로, 지금은 중부내륙 고속도로인 곳인데 이 부근의 배수로에 유 씨의 남편 시신을 유기하고 불을 질렀죠. 많은 차들이 오고 가는 고속도로인데다가 배수로는 들여다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남편의 시신은 6개월 동안이나 그 배수로 안에 불에 탄 채 버려져 있었어요. 범행 다음날 주진우는 당시 경남 창원시 일대의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누나에게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얘기를 했지만 누나는 동생이 돈이 필요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했고 용돈과 통장을 건네줬죠. 하지만 통장을 건네주고 나서부터는 연락이 두절됩니다. 그제야 동생이 했던 말에 의심을 품었고 창원 중부경찰서에 동생의 행적에 대해 보고했어요. 한편 유 씨의 남편의 아버지도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보이지 않자 혹시 돈 문제 때문에 살해를 당한 건 아닐까 싶어서 가출 신고를 했고 진정서까지 내게 됩니다. 셋이 비슷한 시기에 행방이 묘연해진 점과 전부터 주진우와 유 씨의 내연관계로 인해 가정불화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사건 당일 포장마차에서 유 씨 남편과 주진우가 말다툼을 벌이다가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했다는 주변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지 짐작이 가는 상태였지만 가장 중요한 남편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주진우와 유 씨가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은 채 아예 잠적을 한 상태라 수사에 난항을 겪었어요. 그러다 그 다음해 6월 비가 오면서 배수로에 있는 남편의 유해가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됐는데 마침 배수로 옆에 있는 산을 오르던 등산객이 남편의 시신을 발견하고 이를 신고를 하면서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게 됐죠. 유 씨 남편의 시신이 발견이 되면서 사건의 실마리를 찾게 된 경찰은 유전자 감식 결과를 통해 유정숙과 주진우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확정지었고 그들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어디로 종적을 감췄는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997년 8월 5일 현상금을 내걸고 경찰청 사람들을 통해 공개 수배를 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이 방송을 타 한간이 떠들썩했어도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두 사람의 행방은 묘연했죠. 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였던 만 15년 동안
확인되는 것 없이 그렇게 사건은 2011년 12월 8일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영구미제 사건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2015년 말에 들어 상황이 급반전됐어요. 2015년 11월 중국 상하이시 공안국의 두 남녀가 자신들이 한국에서 밀항에서 중국에 입국했다며 자수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두 사람은 여러분도 예측하셨다시피 19년째 행방이 묘연했던 주진우와 유정숙이었죠.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사건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굳게 믿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일부러 상하이 공안국에 자수한 거예요. 밀항에서 들어오면 무조건 강제 추방되는 게 중국의 법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2016년 1월 그렇게 한국으로 추방됩니다. 공소시효도 끝났겠다. 한국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려고 했던 두 사람. 그러나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공항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19년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대구광역시경의 경찰들이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살인죄, 사체 유기 및 훼손죄, 밀항죄로 체포됩니다. 1996년 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만 15년이 맞기는 했어요.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라 범인이 처벌을 면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를 할 경우 공소시효는 정지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두 사람의 공소시효 만료는 약 2030년까지였던 거죠. 사실 이 조항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흔하지 않은 조항인데요. 범인들은 공소시효 만료 시점이라고 생각한 그 시점에 중국에서 조선족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까지 받았는데 중국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조항이 없다 보니까 이들의 공소시효는 이미 만료된 상태라고 잘못된 자문을 해주게 된 겁니다. 아주 쾌재를 불렀겠죠. 그래서 귀국도 서둘렀고요. 한국에서 숨어 지냈거나 아예 중국에서 돌아오지 않았다면 체포가 불가능했을 텐데 영구미제가 될 뻔한 이 사건은 정말 다행히도 범인들의 착각으로 인해 극적으로 해결됐죠. 공소시효 정지에 대해서 아예 몰랐던 주진우는 체포됐을 때 경찰들한테 너무 당당하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면서 자신을 처벌할 수 없다고 떠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공소시효 정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그러자 두 사람은 갑자기 말을 바꿔서 중국으로 밀항한 건 맞다. 근데 1997년이 아니라 2014년에 밀항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계속 한국에 있었다면 2014년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굳이 밀항해야 될 이유가 없는 시기였죠. 그냥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주장한 겁니다. 탐문 수사 결과 두 사람은 1997년 1월 이후로 한국에서의 행적이 전혀 없었고 특히 유 씨의 경우 1997년 이후 장기 실종 상태로 이미 법적으로는 사망한 상태였던 것이 밝혀졌어요. 금융거래 흔적이나 세금 납부 기록,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과금을 납부한 기록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실종자가 사망이라고 처리되는 건 오직 민법에 한해서이고 형법에서는 그 사람의 시신이 발견돼서 사체 검안서가 존재하거나 제대로 된 사망 진단서가 있어야만 공식적으로 사망인 것이 인정되는 겁니다. 경찰들의 증거 제시와 추궁 끝에 결국 두 사람은 범행 일치를 자백했어요. 그들의 말에 따르면 유 씨 남편을 살해하고 나서 경주, 군산, 인천 등지를 돌면서 은신하며 지내다가 1998년 4월 여권을 위조해서 일본으로 도주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4년 동안 파친코 브로커 일을 하면서 나름 큰 돈을 모았었지만 2002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검문 검색이 강화되기 시작하니까 불안해졌어요. 결국 2002년 6월 국적 불명의 화물선을 타고 중국으로 은신처를 옮기게 됐죠. 그렇게 10년 정도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했고 시간이 흘러 2012년이 되자 드디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굳게 믿고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중국에서 모은 재산을 한국에 몰래 반입하는 것에는 성공을 했지만 중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쓸 위조 여권을 구하는 건 여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3년을 더 지체하게 됐죠. 그러다가
답답한 마음에 그들이 선택한 건 강제 출국이었습니다. 중국 공안들은 이들을 2개월 동안 구류하면서 밀항에 대해 조사를 마쳤고 2016년 1월 두 사람을 추방했어요. 이때 빨리 강제 출국을 당하려고 단식 투쟁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한편 이미 중국 공안에서 온 연락을 통해 밀항자의 신원을 재조사한 결과 이들이 19년 전 유씨 남편을 살해한 범인이라는 걸 알아차린 경찰들은 그들이 한국에 돌아올 때를 기다려 공항에서 그들을 체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진우와 유정숙 모두 1심과 항소심에서 남편을 살해한 주진우에게는 징역 22년, 유정숙은 밀항한 죄로만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들이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하면서 고초를 겪어 일부 죗값을 치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떳떳하게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어요. 주진우는 특별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는다면 2038년 1월에 출소할 예정이고 유정숙은 2018년 1월에 이미 출소를 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을 겁니다. 이 사건은 아직 한국에 남은 많은 미제 사건들의 범인들도 이들과 같이 해외에 장기간 동안 도피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아무리 오래된 영구 미제 사건이라고 해도 언젠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외로 도피해서 숨어 지내다가 극적으로 해결된 사건은 또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결혼 예정이었던 남성과 만나던 내연녀가 예비 신부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당시 27살이었던 최수혁과 22살이었던 오 씨는 1997년 1월 11일 결혼식을 올리고 괌으로 신혼여행을 떠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예랑이었던 최수혁은 광주광역시에 있는 모 건설회사의 격리직원으로 일하던 당시 25살의 정효실과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죠. 결혼식을 올리기 열흘 전이었던 1월 1일 밤 최수혁은 오 씨를 광주광역시 산수 이동으로 불러냈고 이때 정효실도 같이 만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효실이 오 씨와 심한 말다툼을 벌이다가 오 씨를 목 졸라 살해했어요. 주진우 유정숙과 정말 닮아 있는 사건이죠. 오 씨를 살해한 직후 최수혁과 정효실은 오 씨의 시신을 정부미 포대에 넣고 최수혁의 고향이었던 신안구 지도읍의 장동저수지 인근에 유기합니다. 이후 1월 5일까지 최수혁은 정말 뻔뻔하게도 예비장인이었던 오 씨의 아버지와 함께 오 씨를 찾아다니면서 목욕탕에서 같이 목욕을 하기도 하면서 도피할 기회를 엿봤어요. 그리고 피해자 가출 신고 후 경찰서의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1월 5일 최수혁은 죄송하다는 메모와 함께 삐삐를 남겼죠. 삐삐에 녹음된 내용은 자신과 정효실이 오 씨를 살해했고 오 씨의 시신이 유기된 장소를 알려주면서 장례를 잘 치러달라고 당부했어요. 이 녹음본이 공개되면서 이들의 범행 전말이 드러나게 됐죠. 이후 최수혁은 결혼 자금을 포함해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고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행방은 묘연해졌어요. 경찰은 두 사람을 잡기 위해 이번에도 역시 경찰청 사람들의 공개 수배를 의뢰했고 1997년 2월 4일 그리고 12월 16일 두 차례 방송을 했죠. 하지만 별 소득이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 1998년 3월 11일 공개수배 사건 25시에서 한 번 더 공개수배를 했지만 두 사람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는 전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미제 사건으로 넘어가는 듯 했어요. 그러다 약 2년 5개월이 지난 2000년 8월 말 목포경찰서로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범인들의 소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전화를 걸어온 남성은 미국 LA에 거주하는 교민이라고 밝혔고 LA 코리아타운에서 판매된 공개수배 사건 25시 비디오를 시청했는데 거기서 본 두 남녀가 자신이 방문한 롱비치의 한 슈퍼마켓에서 본 한국인들과 매우 유사했다는 제보였죠. 인터넷 시대 이전의 교민사회에서는 한국의 공중파 방송을 현지 교민 비디오 대여점에서 빌려다보는 문화가 매우 일반적이었어요.
이 제보의 목포경찰서는 사건 당시 배포된 수배 전단지를 제보자가 알려준 LA 현지 주소로 보냈고, 이를 받은 제보자가 다시 전화를 걸어와 동일 인물이 확실하다는 답을 했죠. 그래서 바로 경찰청 외사과를 통해 INS, LAPD와 공조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보가 들어온 지 약 2개월 후인 2000년 10월 17일, 롱비치에 있는 슈퍼마켓에 출근한 두 용의자를 체포했어요. 체포된 두 사람은 김성민, 김현미라는 이름의 여권을 제시하면서 불법 체류한 사실만 인정을 했고, 자신들이 정유실 최수혁이라는 사실은 굳고 부인했죠. LAPD가 지문을 채취해서 한국 주민등록 시스템에 지문과 대조한 결과 정유실 최수혁인 게 드러났지만 여전히 동명이인이라며 뻔뻔하게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한미 사이에 범죄인 인도조약은 발의되어 있는 상태로 한국으로 송환이 가능했지만 아직은 선례가 없었던 터라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일단 송환 요청을 위한 서류 조건이 매우 까다로웠죠. 우선 LAPD를 설득해서 불법 체류자 자격으로 이들을 구금하기는 했는데 두 사람이 보석금을 지불해서 가석방을 준비합니다. 미국은 중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연방 주요 피의자가 아닌 경우 보석이 쉽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노린 거예요. 힘들게 찾았는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대한민국 경찰청은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제10조에 의거해서 긴급 인도 구속을 신청합니다. 이를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받아들이자 그제야 두 사람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귀국 의사를 밝혔죠. 2000년 10월 31일 두 사람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목포경찰서 형사들에게 신병이 인계되어 구속됩니다. 검거된 두 사람이 진술한 바에 따르면 범행 직후 두 사람은 최수혁의 친척이 빌려준 차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했고, 나중에는 서울로 올라와서 한양대 인근에 자취방을 얻어 도피 생활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방송에 공개 수배된 두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도피하면서 생활하는 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여권 브로커에게 500만 원을 내고 위조 여권을 구입했고, 1997년 11월 최수혁이 김성민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출국하고 1998년 1월 정유실이 김현미라는 이름으로 뒤따라 출국합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도피 생활을 시작한 두 사람은 로스앤젤레스의 위성도시인 롱비치의 히스패닉 타운 마트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은신하고 있었어요. 롱비치 자체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치안이 제일 불안한 지역과 인접해 있어서 치안이 그렇게 좋지 못한 편이었는데, 아무래도 불법 체류자 신분인데다가 기술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도피자금 상당수는 위조 여권을 구매하는 데 써버렸기 때문에 치안이 불안정한 지역에서 낮은 수입으로나마 생활할 수밖에 없었죠. 두 사람을 자주 접해왔던 현지인들의 말에 의하면 항상 어두운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집과 마트만 오갔다고 하는데요. 공개수배 사건 25시 제작진이 목포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최수혁이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멕시코 출신 이민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받아서 거주지에서 먼 마트에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고, 미국에서 죄를 짓지만 않는다면 체포당할 일도 없을 거라고 안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잡힐 운명이었던 건지 우연히 자신들의 사건이 방영된 회차에 비디오를 빌린 사람이 마침 또 그들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경찰서로 압송되어 왔을 때 심정을 묻는 질문에 최수혁은 후련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미국 생활이 마냥 편하지는 않았겠죠. 2001년 4월 6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유실에게 징역 18년, 최수혁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어요. 하지만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는 정유실에게 10년을, 최수혁에게는 4년을 선고합니다. 정유실은 2010년 10월 30일, 최수혁은 2004년 10월 30일에 출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도피를 도왔던 친척 최모 씨도 1심에 함께 회부됐는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 항소심까진 가지 않았죠. 이 사건은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된 뒤 처음으로 실제 집행된 사례라서 제법 상징적인 사건으로 회자됩니다. 정말 극적으로 해결돼서 다행이다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형벌이 너무 가볍지 않았나 싶은데요. 정말 안타까웠던 건 오 씨는 뱃속에 최수혁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살해당했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 두 사람이 살해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유정숙도 그렇고 최수혁도 그렇고 한때는 열렬히 사랑해서 만났던 사람을 또 다른 사랑을 하기 위해 배신하고 살해당하는 것을 방관했어요. 그리고 돕기도 했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배신의 상처가 끝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때 피해자분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이들은 세상 밖으로 나와 또 다른 인생을 살고 있겠죠. 이들이 육체적으로는 자유롭겠지만 평생 정신적으로 고통받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미제 사건이 될 뻔했던 사건이 극적으로 해결되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사건들이 이처럼 시간이 흐른 뒤에라도 꼭 해결됐으면 합니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